티투스 말리우스가 갈리아 병사를 결투에서 쓰러뜨린 여세를 몰아 로마는 갈리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갈리아군은 도망쳐서 티브르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티브르인들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갈리아군은 현지에서 식량을 공급받아 캄파니아로 이동하였다. 이듬해 로마가 갈리아, 티브르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 가운데 헤르키니족과도 계속 전쟁했다. 두 개의 전선을 상대해야 하는 로마는 독재관을 선출했다. 갈리아, 티브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양측 모두 피해를 크게 입었지만 결국 로마군이 승리했다. 그 다음 해에 티브르군이 다시 공격해왔으나 로마는 역시 이를 물리쳤다. 이후 타르퀴니아인들이 로마 국경을 넘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기 시작했다. 곧 갈리아군이 또다시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도 퍼졌다. 그러면서도 로마는 여전히 헤르니키족과 전쟁 중이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하자 로마는 또다시 독재관을 임명했다. 독재관은 갈리아군을 상대하고 두 집정관은 각각 헤르니키족과 타르퀴니아인들과 맞섰다. 갈리아군과의 전투에서 독재관은 지연 전술을 펼쳤다. 독재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기보다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백인대장들, 나중에는 병사들까지 나서서 싸우자고 재촉해서 마침내 독재관은 허락했다. 하지만 전투는 로마 병사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초반에 고전하다 못해 후퇴할 조짐마저 보였다. 이에 독재관은 달아나려고 싸우자고 했느냐 라며 병사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수치심에 자극받은 병사들은 광란에 가까운 돌격으로 적진을 흔들었다. 이처럼 미친 듯한 돌격의 갈리아 대열은 무너졌다. 이어 기병대가 돌격하자 갈리아인들은 마침내 등을 보이고 도망쳤다. 카밀루스의 승리 이후 로마가 갈리아군의 이 전투처럼 완벽하게 승리한 예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헤르니키족과 맞선 집정관은 적을 정복하고 복속시켰지만 다른 집정관은 타르퀴니아인들과의 전투에서 무모한 전술로 패배했다. 그런데 전투에서 패배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타르퀴니아인들이 포로로 잡은 로마 병사 307명을 무자비하게 공개로 처형한 것이다. 이는 로마 시민들에게 깊은 치욕으로 남았다. 이듬해 로마가 타르퀴니아인들과 전쟁을 이어갈 때 티브르인들이 또다시 공격해왔다. 로마는 초반에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해서 풍부한 전리품을 획득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에트루리아 전체가 봉기했다. 타르퀴니아인과 팔리스키인이 주도하여 정해진 도시의 에트루리아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에 로마는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루틸루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다. 그가 바로 로마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독재관이었다. 그는 기병대 사령관으로 역시 평민인 가이우스 플라우티우스를 임명했다. 평민들에게 역사적인 이 사실은 귀족들에게 엄청난 모욕으로 다가갔다. 격분한 귀족들은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와 전쟁 준비를 방해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오히려 독재관을 더욱 열렬히 지지하며 그의 제안이 민회에서 신속히 가결되도록 힘을 모았다. 독재관 루틸루스는 즉시 병력을 티베르강 양안에 분산 배치했다. 그는 정보를 토대로 뗏목을 이용해 병력을 기동시켰다. 그는 약탈 중이던 적의 소부대를 기습해서 격파했다. 이어 적의 본진까지 함락하여 8,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국외로 도망쳤다. 그는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시민의 뜻에 따라 개선식을 거행하였다. 몇 해가 흘러 로마 건국 400주년, 갈리아인에게 도시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지 35년째 되는 해였다. 외부 부족들과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내부에서는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 해에는 2명의 집정관이 모두 귀족 출신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리키니우스법 이후 11년 만에 평민들은 집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다음 해에도 귀족 집정관들은 평민들에게 집정관직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탐욕을 부렸다. 평민들과 호민관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유능한 지도자가 부재했다. 최고위직을 독점하려는 귀족 집정관들의 집요한 노력에 평민들은 자유는 끝났다라고 외치며 포기했다. 결국 소수의 유권자만 참여한 가운데 또다시 두 집정관 모두 귀족 차지가 되었다. 이해에 벌어진 두 개의 전쟁에서 로마는 모두 승리했다. 로마군은 무력으로 티브루인들을 항복시켰고 그들의 주요 도시인 사슐라를 점령하였다. 곧 티브르 민족 전체가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더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타르퀴니아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전장에서 다수가 학살되었다. 포로 중에서 특히 신분이 높은 358명이 로마로 이송되었다. 나머지 포로는 모두 현장에서 처형되었다. 이송된 타르퀴니아인들은 모두 회초리로 매질당한 뒤 포럼 한가운데서 참수되었다. 이는 이전에 타르퀴니아가 자행한 로마 병사 처형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었다. 로마가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자 삼리움족이 로마에 사절을 보내 우호 조약을 요청했다. 로마는 공손한 답신을 보낸 뒤 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동맹은 10여 년 후 깨어지고 두 도시 국가는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게 된다. 로마 국내 사정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이자율 제한 덕분에 이자 부담은 줄었지만 가난한 시민들은 원금조차 갚을 수 없어 투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선거 운영 방식이나 두 집정관이 모두 귀족이라는 사실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평민들은 불만을 품었지만 그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집정관직은 모두 귀족에게 돌아갔다. 이해의 타르퀴니아와 친족 관계에 있는 카엘의 사람들이 전쟁에 가담했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타르퀴니아는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 중 하나이다. 로마는 다시 에트루리아 전체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할 때 라티움족 대사들이 찾아와 볼스키족이 무장을 마치고 국경을 넘으려 한다고 알려줬다. 이에 따라 원로원은 두 전선을 모두 대비하기로 했다. 곧 병력 징집이 선포되었으며 두 집정관은 작전 지역을 제비 뽑기로 정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에트루리아 전선의 살리나의 지역이 약탈로 초토화했다는 보고가 원로원에 전해졌다. 이에 원로원은 에트루리아 전선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고 갈리아 병사에게 목걸이를 빼앗은 티투스 말리우스를 독재관에 임명했다. 그는 현재의 집정관 군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징집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카이레에 선전포고하였다. 이에 카이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절단을 보내 호소했다. 우리는 갈리아 침공 당시 로마의 식물들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했던 도시입니다. 반란이 아니라 타르퀴니아군의 억압으로 일부 젊은이들만 가담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약탈에 가담한 자들을 직접 처벌하거나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카이레와 100년간의 휴전이 승인되었다. 반면 이때 같은 혐의를 받은 팔리스키인들에게는 전쟁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로마는 그들의 영토를 약탈한 뒤 철수했다. 이 해의 마지막은 전쟁이 아닌 복구와 신전 봉헌으로 마무리되었다. 로마는 성벽과 방어탑을 수리하고 아폴로 신전을 봉헌하며 혼란과 충돌의 해를 마감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는 삼리움 전쟁의 전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